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 열려던 재판을 기약 없이 연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그러자 권력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도 하루 종일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당초 지난달 15일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선거운동 기회보장을 이유로 들며 오는 18일로 재판을 연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8일 공판을 아예 취소하면서 언제 다시 열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했는데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속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상세하게 설치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헌법을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법원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를 주요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무기한 재판 연기에 야당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거란 표현도 나왔는데 검찰이 바로 항고해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려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재판 연기 결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당내에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는 유권 무죄 시대라거나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아직 최종 심인 대법원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며 검찰이 항고를 통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속 소추의 의미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 선대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돼도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건 내로남불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대리하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도 이대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예고대로 이번 주에 해당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건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도 예정대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치 법원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익혀요. 관계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 날 통과시킨다.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그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거법 재판부 외에 다른 4곳의 재판부에도 경고와 지침을 주는 차원이라며 이번 주 임기가 만료되는 원내 지도부가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다 연기가 되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심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고 봐야 합니까?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재판부가 오늘 기자단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새로운 기소만 막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까지 정지되는 것인지 해석이 엇갈려 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야당이 검찰이 항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검찰이 재판부에게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거나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린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고요. 이번 결정은 기일 변경이라는 소송 절차상 행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상급식 재판부에게 항고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절차적 판단을 이유로 하는 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독립해서 항고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조문에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송 절차와 관련된 그 결정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인 거죠. 결국 파기환송심은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대통령이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각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의 판단이 선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재판은 총 5건인데요. 대장동 재판이 이번 달 24일에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다음 달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까? 현행법상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불출석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헌재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은 임기 중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할 일이 좀 생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각 재판부가 이 조항에 따라서 재판이 중지되는 게 헌법에 맞는 건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요. 또 국회의 입법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피고인이 평등권에 반한다는 사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거센 상황에서 각 재판부가 선뜻 나서서 이런 조치를 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재판 중인 그 판사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서 물러나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짓까지 했는데 법관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갖고 할 것 같습니까? 네, 예전에 없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재판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재판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라면 가격을 짚으며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고 추경 편성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돈을 푸는 추경과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라면 가격을 묻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좀 오른 부분. 이 대통령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라면 가격은 1년 전보다 6.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2,000원이 넘는데 이 대통령은 이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회의에선 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안 편성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신속한 추경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추경 여력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자리였다면서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추경 편성 지시가 한꺼번에 나온 건데 일각에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던 이 대통령이 오늘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성숙한 한일 관계에 한미일 협력도 지켜가자고 했다는데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 측 발표문에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수화기를 든 이재명 대통령이 활짝 웃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5분에 걸친 첫 통화를 하는 모습으로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통화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통화를 일본 정상과 한 건데 미국 다음 중국 시진핑 주석을 통화 대상으로 선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란 평가가 나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넨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전략적 환경 속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발표엔 납치 등 대북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고 싶다는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포함됐지만 우리 정부 자료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놓고서도 틀 안에서 위기 대응 노력과 중요하다는 인식 일치라는 표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두 정상은 대북 문제에 대해 당연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대통령실이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동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외교안보부처들이 일주일도 안 돼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과 군 확성기에 대한 입장이 대표적인데 아직 장차관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혼이 있네 없네 하던 공무원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풍선에 2kg 남짓 전단 꾸러미가 달렸습니다.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소식들을 전해달라. 대선 전날 납북자 가족 모임이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며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 통일부는 자제 요청에도 살포됐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유관기관과 규제에 나설 거라면서 동시에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거나 신중을 기해달라던 정도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살포 중단을 요구한 건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2023년 9월 이후 처음인데 이재명 정부의 첫 대북 유화책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군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해온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의 행동을 전제로 했지만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민간단체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름만 올렸지 안 회장이 누군지 사건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간단체인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안 회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마련한 미화 7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북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사업 담당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낸 이화영 부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안 회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 등 변호사 4명은 안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2022년 11월 초부터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일부는 7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던 위치였는데 이들은 안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엔 관여하지 않고 사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수석은 형사팀 대표 변호사로 형식상 이름을 올렸을 뿐 안 회장이 누군지 사건 자체도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팀에서 수행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건들을 대표가 다 할 수는 없죠. 공교롭게도 오 수석이 몸담았던 또 다른 법무법인을 공동 운영했던 A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던 양모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론을 맡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정수석실 인사가 한창인데 전체 비서관 4자리 가운데 3자리에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을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야당은 민정수석실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운영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인사야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비판이 예상되는 인물을 추진하는 이유 궁금하긴 합니다. 고희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엔 비서관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사법제도 비서관을 설치해 특히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 가운데 3명은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의 기용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을, 공직선거법 변호를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법무비서관 역시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이장형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움직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방탄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이해 충돌이자 공직의 사유화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인사가 확정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능력이 있는데도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쓰지 않을 순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힘 있는 권력에 몸을 낮추는 건 여당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 그동안 여권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하자 힘을 싣는 주장이 이어졌는데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미리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최용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전현직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그렇게 감안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내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개혁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인선 이후엔 일제히 대통령의 의중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반발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하고 잘 소통하면서 훌륭한 인품에 그립감도 있고 또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법무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 검찰개혁은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집권 직후 법무장관에게도 검사징계 청구권을 주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배경의 하나로 초대 법무장관에 비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오선 윤호중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때 어떤 기자가 질문하는지를 이제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댓글로 본 제안을 실행에 옮기는 거라는데요. 제안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선 누군지 색출해야 한다. 기자들 얼굴도 공개하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지지자는 카메라를 기자단 쪽으로 놓고 어디 소속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며 다음은 우리가 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기자들을 비추는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선 커뮤니티 글과 이번 결정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과 유엔 회의 모두 공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Is this letter that was sent to trading partners a sign that the president isn't satisfied with the pace of these negotiations? Is he trying to light a fire under these talks now? Well, look, the president has been very direct to our trading partners in his conversations with them and with foreign leaders directly. 공개 발언 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백브리핑 관례가 줄어들 거란 전망과 함께 비판적 질문을 한 기자들에 대한 좌표 찍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질문을 막겠다는 언론 입막음용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여권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광수 민정수석을 기용한 데 이어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기용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인사에 담긴 메시지 뉴스더에서 이채림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 수석 인사는 주로 여권에서 반발했으니까 대통령 임명 뒤엔 반발이 사라졌을 거고요. 반면 대통령 관련 사건 맡았던 변호사들의 비서관 임명 분위기, 여기는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야당은 당장 보훈 인사라고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장동 재판 변호인단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법률 현안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이재명 대표 호위 무사로까지 불렸을 정도입니다. 민정수석실에 과거 변호인단을 기용하려는 것도 이 비슷한 효과를 노리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네, 당시 비명 행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 비서관 임명도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행하려는 배경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조금 전해드렸는데 이 대통령실은 능력이 출중한데 특정인의 변호인을 맡았다고 쓰지 못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변호인으로 함께 일을 한 경험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 변호 상당수가 공적 업무라기보다는 사적인 의료에 가깝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비판이 나올 소지가 큽니다. 네, 역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인선 기조가 이렇다면 최종 발탁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권 일각의 반발에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외부 시각에 흔들리지 않는 이 대통령 용인술의 특징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장을 지낼 때에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강하게 주는 스타일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해체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인사검증 업무는 다시 기존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대통령실이 이제 기자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설명을 하던데 어떤 댓글을 본 거죠? 네, 이 대통령이 본 댓글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활동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에선 언론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내용의 글이 돌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 담긴 글도 여럿 있는데요. 통상 대통령실 브리핑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발언만 영상으로 촬영되고 질의응답부터는 촬영 없이 기자들에게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거나 보안상 이유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기자 질문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서로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일부 지지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좀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도 질문을 했던 기자들이 그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사실관계에 대한 지적보다는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질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일단 하겠다니까 한번 지켜볼 텐데 서로 소통만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쓸모없는 논쟁은 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5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당의 진로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기 지도체제부터 당무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만 벌였는데 전당대회 시기 말고는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대선에 패배하고도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갈라져 싸우고 밥그릇만 챙기려는 야당 모습에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변정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원총회 연단에 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김 위원장의 거취와 후보교체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구주류에선 비대위원장이 즉시 사퇴하거나 오는 1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그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친한계에선 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해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전당대회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하고 그때 이제 끝나면 그때 다시 재심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그 혁신안이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차기 지도부 체제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시기는 의원 다수가 8월 말쯤 치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후보교체 당무감사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후보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시간 동안 27명이 토론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인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의상상을 받은 위대한 개츠비에 이어 두 번째 쾌거인데 이번에는 최고 영예인 작품상까지 받았습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입니다. And
high of 68. With 4 days of rain behind us, the yellow sand conditions have cleared. So leave that mask at home. It's the perfect day for outdoor activities. 짐가방을 싸든 남녀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치 로봇처럼 딱딱하게 움직입니다.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 사회가 배경인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로봇인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이후 현지 반응은 폭발적. 최근 4주 연속 주간 티켓 판매 수익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토니상의 10개 부문이나 후보에 올랐는데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And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박천유 작가는 극본상을 받았고 나무주연상과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까지 모두 6관왕을 차지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신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께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해요. 뮤지컬의 본고장을 휩쓴 어쩌면 해피엔딩은 오는 10월 고향인 한국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대규모 투자도 스타 배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각본과 음악의 힘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수상으로 뮤지컬 분야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힘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300석 규모 소극장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애당초 뮤지컬의 성지인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엔드 진출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철저하게 입소문으로 관객을 모았고 반딧불이들이라는 열성적인 현지 팬덤까지 생겼습니다. 소극장 창작 뮤지컬이 본고장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한류 콘텐츠 역사에도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영화의 칸과 아카데미, 문학의 노벨, 드라마의 에미에 이은 공연계의 쾌거입니다. 영미권 시장의 중심이 되고 보수적인 백인 문화로 받아들였던 공연계에서 거의 전무한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K-뮤지컬의 위상을 드높인 일대 사건이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뮤지컬의 해외 진출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 제작사가 단독 총괄 제작한 위대한 개츠비가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 2020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마리 퀴리 역시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장기 공연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 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 방위군까지 LA 도심에 전격 배치됐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점거한 101번 고속도로 진입로. 최루탄과 공포탄이 쉴 새 없이 터지고 시위대 일부는 경찰에 끌려갑니다. 도로에는 시위대가 불지른 자율주행차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에 반발하는 LA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진압 요원들이 고무탄 등 비살상탄을 쏘면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현장에서 제 바로 앞에서는 고무탄이 날아들었고 그 앞에서는 또 한 명이 고무탄을 맞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분노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 방위군 300명도 LA에 도착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민권 시위대 보호를 위해 엘라베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y spit, we hit. And I told them.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권 침해라며 주 방위군 배치 취소를 요구했고 LA 시장도 연방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And I don't want people to fall into the chaos that I believe is being created by the administration completely unnecessarily.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둔 해병대원 500명을 배치 준비 상태로 전환시키면서 유혈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세계 최대의 한인타운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단속의 집중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일부 교민들은 한인타운이 큰 피해를 봤던 1992년 LA 폭동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LA 현지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 LA 한인타운. 시위 현장에선 불과 6km,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세계 최대 한인타운인 LA 일셔거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는 쓰레기통이 불타거나 화염병 잔해들이 보이고 주요 고속도로들이 막혀 있는 등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곳 한인타운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지난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됐던 LA 폭동 때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시 시위대에 갱단까지 합류했는데 애꿎은 한인 사회가 약탈 대상이 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년 되면 뭐 폭동이어가지고 불안해하겠는데 옛날에 이제 여기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겠는데 시위대가 있었고 그랬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기조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의류시장 등 이민자 밀집 지역의 단속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인타운의 상점들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안심할 순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데이터급 시민이 나오면 불안해하겠죠. 레이스에서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아이디 체크하고 이제 그런 레이드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조금 사람들이 다 겁먹은 상태예요. LA 총영사관은 트럼프 정부 들어 구금된 한인이 영사면담을 신청한 경우가 4-5건 있었다고 밝혔는데 실제 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군 인사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주체가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자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검찰과 경찰은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을 진짜 안 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주체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을 상대로 과거 인터뷰나 조사 땐 상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고 추궁했고 이 전 여단장은 대통령이란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군에서 상부라는 건 합참과 국방부까지라며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할 검찰과 경찰은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1차 소환 통보했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오는 12일 출석하라며 2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군 장성들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검찰도 경호처로부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CCTV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국토 최서남단에 가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수천억 원을 투입해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착공 13년 만인 지난해 말에 완공됐는데 벌써부터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태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약 300세대가 살고 있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거대한 방파제가 성벽처럼 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480m, 높이는 아파트 9층과 비슷한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습니다. 방파제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중간 지점에 길게 틈이 벌어져 있고 그 위에 철조망을 깔아놨습니다. 가거도 방파제는 발이 빠질 정도로 틈이 벌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기울어 방파제 간 단차가 생겼습니다. 케이슨이라고 하는 방파제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가 벌어지고 틀어진 건데
자로재본이 20cm에 달합니다. 이것을 허용 간격이라고요. 그러니까 15cm가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부실공사란 지적도 나옵니다. 시공 불량 부실밖에 없는 거죠. 그 준공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지. 하지만 해수부는 2019년 태풍 때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피해 복구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이격된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두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계속 그 관측만 하고요. 부실이 아니라면서도 방파제 외벽 앞에 파도 충격을 막아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닷속에 쌓는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출입은 막고 있습니다. 올라다니고 운동하고 내야 돼. 문떡 따라가 차도 뺑기고. 해수부는 기존 방파제가 태풍에 반파되자 100년을 버틸 수 있는 방파제를 새로 짓겠다며 2011년 공사를 발주해 1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간 혈세는 보강 공사를 포함해 2,700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이 3년 전보다 줄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피해자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A씨가 팀장이 하루 휴가 내고 좋은 데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희롱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B씨는 직장 상사가 밤늦게 메신저로 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다는 글을 보냈다고 하소연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직장인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3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단체 채팅방이나 SNS, 메신저 같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은 3%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온라인에 기반한 일상생활이나 비대면 업무 방식들이 늘어나는 변화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많았고 음담 패설이나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순이었습니다. 가해자의 50.4%가 상사였고 이 가운데 80.4%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자가 4명 중 3명으로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고충 상담 창구 같은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동안 공사비 급등 탓에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시장 과열에도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공약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앞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현수막을 내걸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3월 32억 원이었던 전용 135제곱미터 가격은 불과 2달 만에 5억 넘게 올랐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주변 걸 다른 거라도 재공급하는 거고 이런 가격에 팔리겠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 서울 집값도 재건축 아파트가 끌어올렸습니다. 신축 아파트값 상승 열기가 재건축 아파트로 옮겨붙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공급 확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 규제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를 거라는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거기에 정비사업 속도가 과거보다 좀 빨라지면서 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까지 겹쳐 시장 과열도 우려됩니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 정부가 1조 원을 들여 만든 AI 교과서가 새 정부 들어 퇴출 기로에 놓이면서 갖가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정부는 계획대로 AI 교과서 수업을 도울 보조 인력 1,000명을 내일부터 선발합니다. 예산 낭비가 얼마나 이어질지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Ouch, my foot. Watch out. 개개인 학생 수준에 맞춰 질문을 하고 숙제도 내주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수업을 돕는 디지털 튜터, 즉 지원 인력을 내일부터 모집합니다. 1,000명을 뽑아 7월부터 2달간 교육시킨 뒤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32%에 그친 AI 교과서 채택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라 디지털 튜터가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잘못된 AI 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지난 4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AI 교과서가 아예 퇴출 수순을 밟자 회사가 문을 닫을 판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비용이야 추산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려움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환경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감사원은 오늘 AI 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감사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월드컵 예선전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미 본선행을 확정했지만 16년 만에 예선전 무패로 본선 무대를 밟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지역 예선 최종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은 16년 만에 예선전 무패를 다짐했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홈경기 승리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내일은 많은 팬분들께 꼭 승리로 보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발바닥 부상의 손흥민은 출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수단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본선 진출을 확정한 만큼 새로운 선수들의 능력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홍 감독은 조별리그 꼴찌를 기록한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을 1년 앞두고 긴박하게 팀을 맡았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엔 충분히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선수 파악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끝났으니까 이제 월드컵 무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 팀 내에서 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1년이 2기 홍명보호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extended and protest temporarily banned. The Parliament has given us the extraordinary powers and we have made the new regulations. 2010년 이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민주주의를 사실상 무너뜨렸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늘려 측근을 앉혔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장도 지인을 임명했습니다. 개헌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관 수를 늘려 여당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의회의 입법을 통한 거라 합법성이라는 외피는 띄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국가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한다는 보온 인사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사건 맡았다고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사람을 굳이 자신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자리에 왜 두려는 건지 역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사법부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조금의 위험도 없애려고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각종 법안들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 법관 인사를 좌우할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법 왜곡 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입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국민주권위원회라는 걸 설치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각하나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자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물론 국민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사법부가 맡아왔습니다. 다수의 지배가 원칙인 민주주의에도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이 민회에 모인 아테네 시민이 모두 소크라테스라도 여전히 우중일 뿐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과전불람리, 이하부정관. 국가를 운영하면서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오해를 크게 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6월 9일 윤정우의 앵커 칼럼, 하필이면 왜 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점차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33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